지금부터 3차 시 러우전쟁 참전 이후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군은 그동안 러우전쟁에서 러시아에 자주포와 방사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중에는 민간 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도 있었는데 용확산 샘물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분명 민간 차량이지만 그 위에는 방사포가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민간 차량을 타격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한 전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경운기에도 방사포를 탑재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차량 탑재 방사포가 러우전쟁에서 등장했습니다. 용확산 샘물이라는 상표만 제거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포탄은 명중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북한제 불량 포탄의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포탄이 발사되기도 전에 돌연 폭발하여 러시아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팀킬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포탄을 중간에 탈취하여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분석한 북한제 포탄은 화약의 양과 질이 일정하지 않고 포탄 추진제 함량이 제각각이며 내부에 포함되어야 할 구리선이 빠져 있거나 포탄 밀봉이 헐거워 습기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포탄은 명중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불발되거나 지연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KN-23도 제공했습니다. KN-23은 변칙 기동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는 것과 달리 KN-23은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러우전쟁에서 2024년 1월부터 2월 기간에 사용된 KN-23의 명중률은 24발 중 2발만 표적에 명중할 정도로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심지어 2024년 6월에는 KN-23 50발을 발사했는데 그중 20여 발이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이 불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계획경제의 특징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는 계획의 세부와 일원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앙에서 계획하여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야노시 코르나이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이란 곧 명령이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은 양적 지표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데 계획은 항상 빠듯하게 가까스로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측정하여 수립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획된 양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 대회에서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며 인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당에서 수립한 계획을 달성해야 할 의무만 존재하게 됩니다. 품질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전기의 부족과 갱도 의존형 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의 야경 사진을 보면 한국 쪽은 불빛으로 환한데 북한 쪽은 암흑입니다. 이는 북한의 전기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이 대부분 지하 갱도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갱도의 포탄과 미사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풍시설이 필요한데 전기가 부족하여 환풍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영호 전 의원은 북한에서 지하 갱도를 방문했을 때 군 관계자가 에너지 사정이 열악하여 터널의 환풍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모든 장비들이 녹이 슬 것이라며 걱정했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입니다. 김정은은 2015년 무렵 자라 공장을 현지 지도했을 때
자라들이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고 경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전으로 인하여 양식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김정은은 공장 지배인의 사상의식 부족을 탓하며 지배인을 총살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수공장 직원들에게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계획된 양을 달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특유의 공포정치 또한 북한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이 떨어진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질을 만들기도 하는 법입니다.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이 아무리 떨어져도 대량 생산을 통해 끊임없이 제공된다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우 전쟁을 통해 얻은 성과 중 하나는 러시아 수출용으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가동하면서 포탄 생산 능력을 평년 대비 4배로 신장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실전 사용을 통해 무기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포착된 북한 사람이 김정은이 미사일 공장이나 부대를 시찰할 때마다 옆에서 따라다니던 미사일 기술자와 동일 인물인 듯 보이는 사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국정원은 AI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분석 결과 두 사람이 80%의 유사도로 동일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사실상 동일 인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장에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하여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4년 12월 이전에는 CEP가 1에서 3km에 달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50에서 100m로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밀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이전에 비하면 분명 장족의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더욱 정밀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찰 위성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은 2023년부터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그해 11월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한 정찰 위성도의 해상도는 3m급으로 한국군 정찰 위성의 30cm급 해상도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아무리 낮아도 정밀 타격이 불가능한 것일 뿐 비행단이나 공항과 같은 대형 전략 표적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 타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전투병까지 파병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자국의 미사일을 제공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하여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사용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러한 제한을 풀어버리고 러시아 본토에 자국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으로 북한의 핵기술을 넘겨주겠다고 위협합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아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염두에 둔 아시아 지역이 북한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가 북한의 핵기술을 넘겼다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기술이나 첨단 전략 무기를 제공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원조 중단을 하는 등 러시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푸틴은 북한의 진 빚을 갚으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면서 갚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기술이나 첨단 전략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푸틴은
북한의 핵기술이나 첨단 전략자산을 제공하기보다는 90년대 이후 거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노후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평양의 방공망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무기 판7를 제공했습니다. 기존 북한의 방공무기는 대부분 SA-2와 SA-3로 교전거리는 15km의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판7의 사거리도 20에서 30km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SA-2 및 SA-3와 판7은 모두 지령 유도식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내주는 지령에 따라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판7는 러시아 내에서 그리 높게 평가받는 미사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존 방공무기가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도입된 노후된 기종인 반면에 판7은 90년대에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신형 무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방공무기가 구형 레이더를 탑재하여 항공기 요격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에 판7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요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7의 도입이 북한의 방공망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선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북한은 공군력 현대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투기 공장을 시찰하고 북한으로 돌아와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표를 완료하였는데 이 조직의 본래 명칭은 국가우주기술총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조직명에서 항공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북러 밀착의 기회를 북한의 공군력을 현대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5년 3월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고려항공 민항기 상부에 레이더를 탑재하여 만든 것인데요. 러시아제와 판박이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비행기 내부 모습을 보면 임무 콘솔이 여러 줄로 배치되어 있어서 러시아가 구형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신 조기경보 통제기는 대부분 내부의 임무 콘솔이 양쪽 벽면을 따라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야 지휘관이 한눈에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최신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인 A-100의 내부는 양쪽 벽면을 따라 일렬로 콘솔이 배치된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레이더로 항적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아군 무기체계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여 포착된 항적에 대한 공격을 하게 하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데이터 링크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로 항적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이를 아군의 무기체계에 전송할 수 없고 음성 통신을 통해 지상의 관제소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하늘의 지휘소로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레이더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의 경우 지구 곡률과 산악지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각지대 발생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경우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탐지가 가능합니다. 즉, 북한이 획기적인 공군력 강화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개선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2025년 5월에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PL-12와 형태가 유사한데 PL-12는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합참은 북한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이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전력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전투기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그 29의 경우 러시아는 2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능 저조로 전쟁에서 70대만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미그 29는 가장 좋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리는 셈치고 어차피 사용하지도 않을 전투기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해군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북한은 남포조선소에서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군함들이 500톤에서 1,500톤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5,000톤급 구축함은 북한 역사상 가장 큰 군함을 건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형태가 러시아의 군함과 매우 흡사하여 이 또한 러시아의 도움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연함에는 함수의 수직 발사대 44기, 한미의 수직 발사대 30기가 탑재 가능하여 총 74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한국군 이순신함 수직 발사대가 32기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매우 많은 수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최연함에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 주변 해수면에 엔진 기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해상 기동 상태가 아닌 제자리에서 사격을 했다는 뜻으로서 아직 함정과 무기체계 간 통합 운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연함이 예인선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었는데요. 이는 최연함이 자체 동력 없이 진수식만 강행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청진조선소에서도 남포조선소에서와 똑같은 5,000톤급 규모의 신형 군함이 건조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청진조선소는 본래 군함을 만드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군함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청진시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하여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에 유리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해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진조선소의 최연함은 육지에서 건조 후 바다에 띄우는 과정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이를 본 김정은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시사했습니다. 해군력 강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는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5년 3월에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SLBM은 상대의 정찰을 회피하여 물속에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데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디젤 엔진으로 수면 위에서 이동하며 전기를 충전하여 수중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고갈되면 다시 디젤 엔진으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하여 디젤 엔진으로 충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적의 정찰에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론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SLBM을 탑재하는 로미오급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한국군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육군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5년 5월에 중요 탱크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탱크와 장갑차의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때 4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일체식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즉, 전차의 동력 계통을 통합하여 기동성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형 능동 방어 종합체입니다. 탱크에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과 로켓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요격탄으로 무력화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피동 방어 수단입니다. 이는 전차의 장갑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전자전 종합체 갱신입니다.
이는 전차에 각종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기존의 북한 전차에 없던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러우 전쟁에서 얻은 가장 강력한 교훈은 지상전의 왕자라 불렸던 탱크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드론이 탱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에서는 탱크의 상부가 장갑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드론으로 하여금 탱크의 상부를 정밀하게 타격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전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탱크의 상부를 보호하기 위해 철망을 탑재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철망을 탑재할 경우 드론 공격에 한 번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은 2024년 8월에 자폭 드론으로 한국군의 K2 전차 모형을 파괴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배운 대로 탱크의 상부를 자폭 드론으로 타격하는 모습을 정확히 연출했습니다. 이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은 자폭 드론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는 골판지 드론이라는 무기도 등장했습니다. 골판지 재질이어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스텔스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의 골판지 드론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농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골판지 드론까지도 도입한 것입니다. 북한은 2024년 10월 골판지 드론으로 자동차를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러시아와 2025년부터 드론의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과 북한의 대량 생산 체제를 합작하는 것으로 북한의 최근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사업 중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2025년 5월 러우 전쟁의 교훈을 반영하듯 특수부대 드론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현장에 드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훈련에서 드론 훈련의 빈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여 공격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대드론 방어 전술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러 신조약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둘째, 북한군은 실전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 정신을 발휘하며 맹렬하게 싸우는 등 놀라운 사상무장 상태를 보였습니다. 집단 투항을 유도하는 심리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북한군은 드론을 활용하는 현대전을 실전 경험을 축적하며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은 북러 밀착을 90년대 이후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는 노후화된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분야는 드론입니다. 한국군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